월스트리트 최정상 펀드 매니저, 한국으로 좌천 후 인생이 뒤집혔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연봉 수십억을 받으며 잘나가던 최상위 펀드 매니저가 하루아침에 한국 지사로 좌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맨해튼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한국 아파트로, 럭셔리 출근길에서 붐비는 지하철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회의감에 휩싸였던 그녀. 하지만 단 몇 달 만에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녀를 한국에 붙잡아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뉴욕 상류층이 꿈꾸던 삶이 한국에 있었다고요. 그녀의 가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카밀라입니다. 제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카밀라,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회의실에서 저를 불렀을 때만 해도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내심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금융 허브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CEO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철저히 깨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아시아 시장을 맡아야겠어. 서울, 한국.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명망 높은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저에게 한국은 너무 멀고도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곳이 정말 금융 중심지로서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문이었죠. 죄송하지만 한국은 금융시장이 아직 성장 중인 곳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장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성장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지. 거기서 우리 펀드의 기반을 다져야 해. 그리고 솔직히 너라면 거기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 잘할 거라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뉴욕이 제 무대라고 생각했고 여기가 제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었고 영어도 아닌 다른 언어가 주로 쓰이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뉴욕에서의 제 삶은 완벽했어요. 남편과 아이들, 안정적인 커리어, 익숙한 환경. 가족들도 다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저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어 애써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너 혼자 가는 게 좋겠어. 일단 적응하고 나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도 고려해봐. 혼자 한국으로 가라니.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제자리를 잡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가라니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은 뉴욕의 한 고급 아파트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은 저에게 늘 안정감을 주곤 했어요. 여보, 나 한국으로 발령났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응, 서울. 우리 헤지펀드가 아시아 시장을 확장하려고 해서. 남편은 깊이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뉴욕에서 자리를 잡았어. 애들도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한국이라니 너무 멀잖아.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현재 중학생으로 뉴욕에서 농구팀 주장을 맡고 있었어요. 농구가 그의 인생이었죠. 딸은 K-팝에 빠져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낯선 나라로 이사 가고 싶어 할까요? 엄마, 한국 가면 우리도 가야 해? 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장은 아니야. 나 혼자 먼저 가서 지사를 정리해야 해.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딸은 왠지 실망한 눈치였어요. 한국에는 BTS가 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 아마도 몇 년은 있어야 할지도 몰라.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역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외로운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 좁은 골목,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 택시는 점점 고층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실이 보였고 택시 기사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제가 알고 있던 넓은 마당이 있는 뉴욕의 타운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도 또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많이 입력해야 한다고.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이라고 했던가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뉴욕의 풍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핸드폰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어때? 어떻냐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낯설고, 너무 외롭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는데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환경 때문인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새벽 6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 출근이었으니까요. 양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만큼은 잃지 않으려 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이 출장이 좌천이 아니라 기회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아침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택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아파트 경비원께 여쭤봤더니 모두들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이라.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는 일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악취, 홈리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들까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당연히 불쾌한 냄새와 지저분한 플랫폼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이 반짝였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담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출입문이 열리면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싸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정말 신기하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크린도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에서 보았던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마다 누군가의 장난으로 선로로 밀려 떨어지는 사건들. 그곳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항상 벽 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크린도어 덕분에 그런 위험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 하나가 사람들의 안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니. 지하철 안도 깨끗했어요. 뉴욕에서는 흔한 낙서도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도둑 맞을 걱정 없이 평온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 직원들이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카밀라님, 어서 오세요.
님이라는 호칭이 다소 어색했지만 모두들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었어요. 모든 서류가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었고 서명도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네. 뉴욕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면 인쇄하고 서명하고 다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버튼 하나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가 다가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카밀라님, 점심을 함께 하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동료들은 저를 지하 푸드코트로 안내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내 식당을 떠올렸지만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유명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었고 심지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레스토랑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결제가 키오스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하자 몇 분 만에 음식이 나왔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이런 속도라면 뉴욕에서도 업무 효율이 훨씬 올라갈 텐데. 저는 점점 한국의 시스템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출근을 무사히 마친 후 저는 금요일 저녁 늦게야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면서 문득 뉴욕에서의 제 금요일 밤이 떠올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과 함께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낯선 나라의 낯선 아파트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출근 첫날,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을 경험하며 감탄했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특히 아이들과 남편이 없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적막한 거실이 저를 반겼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장도 안 봤네. 뉴욕에서는 주말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장을 보는 것도 큰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배는 고팠고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열어 배달 앱을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배달 앱을 실행하자마자 수백 개의 식당 목록이 떠올랐어요. 뉴욕에서도 배달은 가능했지만 선택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밤 10시인데도 이렇게 많은 가게가 운영 중이라고. 게다가 예상 배달 시간이 30분 내외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올까? 반신반의하며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5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배달원은 보이지 않았고 문 앞에 음식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뉴욕에서는 배달원이 벨을 누르고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대면 배달이라는 시스템 덕분에 배달원과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한 밤, 따뜻한 치킨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생활, 생각보다 편리한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중 출근 첫날 지하철에서 본 강변이 떠올랐어요. 한강공원?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운동도 할 겸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인데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 강변에서 조깅하는 젊은이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혼자 운동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여성이 밤이나 이른 아침에 혼자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고, 심지어 6070대 어르신들도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강공원을 걷던 중, 저는 뜻밖의 따뜻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중년 부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아,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자 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환영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들은 한국의 좋은 음식과 여행지를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앱까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에 그들이 추천해준 앱을 설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친절하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한강공원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닐지도 몰라.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안전한 거리, 편리한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힘들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점점 그 매력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주말을 마무리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첫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뉴욕에서라면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겠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고급 자동차를 타고 맨해튼 사무실로 출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핸드폰을 확인하니 뉴욕에서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침인데도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괜찮아. 어젯밤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제 피곤한 얼굴을 본 걸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아직 적응하는 중이야. 카밀라,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해.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특히 아들은 농구 시합을 앞두고 있었고, 딸은 새 학교에서 적응 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난 여기에 있어야 해. 반드시 성공해야 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저는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했는데 저는 뉴욕에서 하던 방식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예측하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업무 방식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회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뉴욕에서는 회의가 길고 지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주제를 두고 논의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핵심을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빠른 진행 속도에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짧으면 업무 시간이 훨씬 절약되겠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들과 함께 외부 미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밀라님, 오늘 고객사 미팅이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객사를 만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지하철로 이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뉴욕이었다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제때 도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동 시간이 훨씬 단축됐어요. 미팅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길을 건너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야 하고 학교 앞에는 항상 경비원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길을 걸을 때도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길거리에 CCTV도 많았고 동네마다 경찰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 가족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과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실험했어. 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뭐 실험했는데? 화산 실험. 진짜 재미있었어. 아들도 밝은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농구 시합 있어. 엄마는 못 오겠지? 응, 이번엔 못 가지만 경기 끝나면 꼭 이야기해줘. 아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곧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번에 MVP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한국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처음엔 단순히 일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이 모든 것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고 회사 동료들과도 점점 편하게 지내게 됐죠. 하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나의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있는 뉴욕과 달리 이곳에서는 매일 밤 혼자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점점 이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오후까지 계속된 미팅과 보고서 작성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고 저녁 늦게서야 퇴근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메스꺼워지고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한기가 들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야. 체온을 재보니 39.5도. 이렇게 높은 열이 난 적이 없는데. 순간 겁이 났어요. 뉴욕에 있었으면 남편이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 줬겠죠. 하지만 여긴 한국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만약 병원비가 너무 비싸면 어쩌지? 뉴욕에서 응급실을 한번 방문하면 수천 달러가 청구되는 게 당연했어요. 보험이 있다 해도 부담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몸이 떨리고 손발이 저려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나고 몸이 떨려요. 혼자 있어서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앰뷸런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응급차를 부를 수 있다니. 5분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먼저 체온을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하며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열이 높긴 하지만 다행히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응급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침대에 실려 응급차에 탑승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마 구급대원들은 먼저 신용카드 정보를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증상을 살폈고 간단한 검사 후 탈수 증상이 있다며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액을 맞으며 저는 문득 뉴욕에서 응급실에서 6시간 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전부라고요? 진료비와 수액 비용을 합쳐 5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뉴욕이라면 아마도 500달러는 넘었을 겁니다. 저는 계산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몰라.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몸이 힘들어 천천히 문을 열자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많이 아프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졌어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과 작은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거 미역국이야. 열날 땐 따뜻한 국물이 최고야. 미역국이 담긴 그릇과 함께 작은 과일 바구니도 있었습니다.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여기선 아플 때 이웃이 도와주는 거야. 뉴욕에서도 이렇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뉴욕에서는? 아니요. 뉴욕에서는 아무도 모름이 없는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돌아가셨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을 가족처럼 챙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할 곳이야. 카밀라, 어디 아팠다면서? 괜찮아. 응, 그런데 있잖아. 한국에서 이웃이 날 위해 미역국을 끓여줬어. 정말? 뉴욕에서는 그런 일 없잖아. 그때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카밀라, 우리 정말로 한국에서 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옆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한국 가면 미역국도 먹을 수 있어.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이 불편하고 답답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가 좁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이 낯설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따뜻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시스템은 편리했으며 의료 서비스는 저렴하고 신속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 남편과 아이들이 방학 동안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면 그들도 분명 이곳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